유류분이 그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을 법정 상속분대로 원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생전 또는 유증을 통해서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혹시 제3자, 뭐 혼외자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소위 애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줬을 때 그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국 유류분이란 거는 그 피상속인은 자기 재산 자기가 어떻게 나눠주든 그건 자기 자유지 않습니까? 그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가 있겠죠. 자기가 평생 번 돈 어떻게 쓰는 자기 자유가 있는데 그걸 제한해서 상속인들 중 일정 범위 자에한테 상속재산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피상속인이 모았다고 해도 뭐 그 부분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에서 나온 게 유류분입니다. 그 유류분이라는 거는 통상 미리 피상속인이 누군가한테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뭔가를 남겨줬을 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가 다 가져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미리 누구한테 미리 증여를 사전에 미리 증여를 많이 해놓은 경우예요. 이 유언도 좀 그 중에 하나예요. 유언은 자식이 3명인데 그 중에 제일 이쁜 딸이 있고 이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유언을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그분이 그 피상속인을 모시고 이제 유언 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유언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 이제 증인 2명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공증인이 그 변호사 중에 이제 경력이 좀 많은 분들이 공증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그 진술대로 돼 있는지를 보고 그게 제대로 돼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공정증서라고 하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유언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방식을 통해 유언을 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거니까 그걸 대해서 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공정증서에서 유언을 많이 합니다. 또 이 유언 공증은 그 사무실에서 거의 20년 이상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파손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상속인들이 찾아가면 그거를 이제 복사본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증 증서에서 유언을 합니다. 이걸 공증 유언이라고 하죠. 이제 유류분 권리자에서 유류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류분 아까 상속인은 그 각각 그 n분의 1이고 배우자가 0.5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법정 상속분이죠. 아까 얘기한 법정 상속분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거에 또 일부만 유류분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2분 저기 직계비속 자식일 때는 2분의 1, 직계존속 어머니나 부모나 형제자매일 때는 3분의 1인데 여기서 저희 아셔야 될 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피상속인, 형제자매 이분들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형제자매한테 3분의 1씩 주기로 했던 유류분 이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건 원래 우리가 얘기한 2분의 1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된다. 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이렇게 되고 형제자매는 위헌이 돼서 무효가 이제 없어졌다. 이 규정이 없어질 것이다.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 유류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청구 기한입니다.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항상 소송 당하는 입장에서 먼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건 유류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많이 대두되는 그 사유인데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그 언제 재산을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반환 요구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1년 전 거에 대해서만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 자식들한테 만약에 큰아들한테 먼저 줬다. 이거는 언제 받았는지 상관없이 다 거기다가 다시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아니라 만약에 남한테 줬다. 뭐 이런 게 한 경우는 1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거는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 옛날에 줬던 거 다 포함시키고 아까 얘기했죠. 공동상속인한테 간 거는 기한을 제한 없이 다 포함시킨다고. 그래서 거기 재물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항상 그런 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큰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구니에는 기본적으로 사망 당시의 재산이 있어요. 거기 또 채무가 있겠죠. 그럼 재산 채무를 뺍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줬던 거 그걸 미리 그걸 다 끌어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되는 증여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산되는 증여의 평가. 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5년 전에 받았어요. 5년 전에 땅을 하나 받았는데 그때 1억이었대요. 근데 그게 지금 10억이래요. 그러면 거기다 가산하는 건 1억을 가산해야 됩니까? 10억을 가산해야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항상 피상속인의 사망할 당시니까 옛날에 1억짜리였다고 해도 지금 10억이 됐으면 10억으로 가산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좀 헷갈려 하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있고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1년간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대해서만 증여 산입돼요. 그거는 만약에 증여를 했으면은 뭐 너한테 줄게라고 증여 계약을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행시가 아니라 증여 계약된 체결시를 봐서 증여 계약이 상속 개시자 1년 안에 생해야진 증여는 모두 산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1년 안에 한 거는 당사자가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1년 안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에 준 거는 다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년 안에 건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 1년이 넘었다고 봐요. 1년 6개월 전에 누구한테 갔다. 그거는 못 끌어오고 유류분 권리자한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권리자, 돈 받아낼 사람들 손해를 가할 걸 알게 한 경우에만 그럼 손해를 가할 걸 안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증여 계약 당시, 그러니까 미리 줄 당시에 내가 이걸 주게 되면 다른 자식들이 이걸 못 가져가겠다. 이런 걸 인식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내 자식들이 이걸 다 못 가져가겠네. 이걸 인식했으면 그거를 그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 전 거라도 되는데 이건 이론상이지 사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입증합니까? 결국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1년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에 누구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아까 그 바구니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소송상으로. 근데 아까까지는 이제 자식이 아닌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만약에 혼외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애인들 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증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상속인이란 건 뭐냐면 그 자녀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큰 아들, 큰 딸한테 미리 준 거 이거를 공동상속인 증여입니다.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땐 차마 부모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특히 부모님 중에 첫 번째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그래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두 번째 분까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결국 그때 소송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속 개시 1년 전인지 뭐 당사 쌍방이 손해를 가했는지 안 가했는지 상관없이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극단적으로 30년 전에 큰형한테 간 거, 큰형한테 뭐 결혼 자금으로 미리 준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이론이죠. 소송할 때는 뭡니까? 30년 전에 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땅이다. 땅은 등기부등본 떼면 소유권 이전 아버지부터 갔다. 이건 명확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계좌이체를 했다. 계좌이체한 것도 뭐 은행에서 계좌이체 떼면 되죠. 근데 10년 전 거 은행에 달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그래요. 그거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기록이 안 남, 이제 기록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증이 문제인 거지. 입증만 된다 그러면 뭐 몇 년에 상관없이 공동 상속인 자녀들 간에 아니면 뭐 배우자 이런 분들끼리의 서로 간에 미리 더 준 거 이거에 대해서는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유류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 상속인 중에 미리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 공동 상속인이냐 아니면 제3자냐에 따라서 그 취급이 기간의 취급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 부분은 이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례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전 재산을 혼외자한테 물려준 경우에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가족으로 그 배우자가 있고 B가 있고 자녀가 CD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쪽에 가족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이 Y하고 이제 그 살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들 X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X가 뭐 호적에는 안 올렸으니까 그 뭐 본처가 몰랐겠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제 뭐 인지 청구성 들어오면 이제 아버지인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도 이제 결국은 X도 자식으로서 이제 상속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정이 될 것인데 Y는 이제 상속분이 없겠죠. 배우자가 아니니까. 사실은 배우자겠지만 배우자 아니니까 상속분이 없겠지만 X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 뭐 제일 어려서 그런지 뭐 애틋해서 그런지 X한테 다 물려주는 걸로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보니까 배우자 B, C, D가 그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X 그 혼외자인 X한테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만약에 예를 듭니다. 뭐 3억이면 좀 작긴 하지만 알기 쉬우라고 3억씩 했고요. 그다음에 채무가 3천만 원이라고 보시죠. 채무가 3천만 원이고 상속 재산이 3억이다. 그러면 이분은 적극 재산이 3억. 그다음에 3억이고 뭐 상속재고가 3천. 뭐 어찌 보면 이런 경우는 미리 줬다면 증여가 적재산이 아니라 증여가 3억이 되겠죠. 그래서 3천에서 3억에서 3천 빼면 2억 7천이고 각 상속인의 이제 유류분유를 곱하면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분들은 다 1대 1대 1이고 배우자만 1.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도 9분의 2가 될 거고 X 여기다 쓰죠. X도 9분의 2가 되겠죠. 원래는 9분의 배우자는 9분의 3이죠. 그러면은 그거가 9천일 텐데 2억 7천 곱하기 9분의 3하면 9천인데 그거의 반이니까 결국은 4,500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는. 그리고 자녀분들은 9천 2억 7천 중에 뭐 해가니까 더 적으니까 3천씩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정도예요. 그러면 전체가 2억 7천인데 3천, 4,500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뭐 어찌됐건 법적으로는 이 정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가 그 B가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뭐 계좌이체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분은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4,500인데 그만큼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이분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5천이 미리 4,500을 자기는 법에서는 인정해 주는데 유류분이라고 그걸 미리 5천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미리 받았던 거 나도 유류분 청구한 사람이 사전에 미리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걸 꼭 인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녀 B씨가 있습니다. 근데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 원을 결혼자금으로 장남 B한테 줬습니다. 근데 현재 상수에서는 예금이 1억이 2천만 원이 있어요. 채무가 6천이에요. 그러면 현재 결국은 6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6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 거니까 장남 B가 그러는 거예요. 6천 남았다. 응? 1억 2천인데 빚이 6천이니까 1억 남았는데 6천 남았는데 너랑 나랑 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반반하자. 뭔가 마음 좋은 오빠처럼. 그래서 3천만 너 줄게. 3천 줄게. 그러니까 C가 생각해 보니까 오빠는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억 2천이 간 걸로 난 기억하는데 1억 원을 간 걸로 기억하는데 왜 오빠는 그건 얘기 안 하고 남은 6천에 반만 준다고 할까? 그게 약간 궁금한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미리 먼저 받은 사람을 특별 수익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특별 수익자예요. 특별 수익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 상속인은 몇 년 전에 받았던 간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을 2년 전에 받았어도 그걸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은 1억 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억 2천에서 6천 요거에다가 1억 원이 포함된 거죠. 포함시키면 그거 2분의 1 해가지고 아까 유류분 또 원래 받을 거에 또 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C는 4천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가 사전 증여를 받는 바람에 4천보다 못 받은 3천만 받으라고 이제 오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유류분 청구승을 하면 1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류분이란 거는 법에서 인정한 최소한의 너 가져갈 몫이거든요. 그게 4천이 되는 거니까. 근데 오빠는 3천만 받으라고 하니까 1천만 원을 더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천만 원 때문에 소송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금액을 작게 얘기한 거고 이게 만약에 뭐 공이 하나씩 올라간다 그러면 크죠?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요새 유류분이 제일 핫한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는 이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나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이제 주로 없어지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핫했던 건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며느리한테 주기 싫어요. 며느리가 그런 거 많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바람 펴서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죽었어.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싶지 않아. 아니면 반대의 경우 우리 사위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저 사람한테 주기 싫어. 그러면 누가 그랬죠? 사위가 무슨 상속을 받나요? 대습상속이라고 했죠. 대습상속. 원래 받을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배우자나 자식이 대신 받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유류분을 내가 미운 사람한테 아니면 내 자식 중에서도 막내 나 아프다고 내가 얼마 못 산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와봐요. 그럼 되게 서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주기 싫어서 그런 게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고민합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고민해요. 그런 게 상담이 오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유언 대용 신탁이거든요. 이게 신탁회사에서 내놓은 이제 상품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유류분은 안 나가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남 2녀를 뒀어요. A가. 그래서 유언을 대용한다고 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체결했어요. 3억 원하고 3개 부동산을 은행에 신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신탁이란 건 뭐냐면 원래 이 A 건데 이걸 다 명의를 신탁해서 너한테 넘길게. 네가 관리해줘. 그리고 생전에 나한테 거기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 걸 나한테 줘. 죽으면 내가 이뻐하는 둘째 딸인 B한테 줘. 살아있을 때 나한테 주고 죽고 갔을 땐 B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둘째 딸이 이뻤고 첫째 아들이 미웠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C와 결혼했고 자녀 둘이 있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A가 이제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하니까 둘째 딸은 그 아까 신탁 계약에 따라서 그 신탁 계약 그렇게 돼 있어요. 죽으면 신탁 재산이 다 둘째 딸한테 오고 그다음에 3억 원도 다 저기 둘째 딸한테 가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한 거예요. 그게 신탁 계약이에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또 그 자녀분들은 이제 발칵 뒤집어지죠. 우리 남편이 죽었지만 난 대세상속이 있잖아요. 남편이 받을 거를 배우자인 나와 자식들이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재산의 반은 우리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근데 둘째 딸한테 다 갔으니까 둘째 딸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피고가 둘째 딸이고 11억 원 뭐 그 소송을 했어요. 근데 1심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부모님의 그 계획이 성공한 거 아닌가? 부모님의 계획은 큰아들 쪽에 안 주고 싶었거든요.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때 왜 졌냐? 1심에서 왜 졌냐? 그래서 이 판례가 나왔을 때 그 이 상속증여 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때 그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이게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다. 그 근거는 왜 상속재산이어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이 아니다. 왜? 신탁계약할 당시에 이미 그 A가 자기 재산을 신탁회사에 다 등기를 이전해 주거든요. 신탁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상속재산도 아니었다. 또 이게 미리 준 거면 모르겠는데 사전적으로 준 것도 아니다. 미리 준 것도 아니다. 둘째 딸한테. 둘째 딸은 미리 줬으면 뭐 아까 유류분양에 청구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왜? 내가 죽고 나서 사후에야 비로소 그 둘째 딸한테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다. 뭐 물론 이 신탁 재산도 무상 이전 아닙니까? 무상 이전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상 처분한 거니까 A가 공짜로 무료로 뭐 무상으로 준 거니까 무상이니까 이것도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류분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아들 측 변호사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일단 신탁회사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전 산입도 안 되지 않느냐. 2017년보다 1년 전에 이루어져서 산입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결국은 패소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심에서 그래서 근데 이거 항소를 했어요. 며느리가 항소를 했어요. 당연히 항소하겠죠. 그 2심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2심에서 딱 그 상급법원에서 뭔가 더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결국은 2심에서 또 며느리가 또 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근데 며느리 2심에서 거의 각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도 거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에 미리 아들이 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만큼은 이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에 실익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류분의 가장 큰 그 장애 요인이 미리 자기가 받아간 게 있으면 그걸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생전에 아무것도 안 받아간 게 아니라 미리 받아간 게 있어서 이미 자기가 유류분만큼은 챙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해서 2심에서 그냥 판결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언 대용 신탁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닌지가 아직 판결이나 이런 걸로 명확하게 내려진 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 이 신탁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걸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